토커나이제이션 이런 부분에 투자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져가 여러분들 그거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보시면은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스캇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바로 엊그제 방송입니다. 2026년 2월 13일 방송입니다. 스캇 베센트 이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참 똑똑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도 여러분 잘 받았고 예일 출신이죠. 예일 대학교. 그다음에 헤지펀드에서 치열하게 뛰었기 때문에 완전히 준비된 그런 재무장관 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엿볼 수가 있고 이번에 11월에 선거에서 이런 하원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그런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번 보시죠.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 CNBC 인터뷰입니다. 크립토 커뮤니티 전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매도세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상당히 약세장이라는 거죠. 그거를 스캇 베센트 이런 재무장관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의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법안입니다. 법안에 대한 일부 명확성이 시장에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 법안을 중심으로서 계속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 법안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암호화폐 업계에 한 짓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의 암호화폐를 멸종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크립토와 인접한 블록체인과 디파이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을 최대한 빨리 성사시켜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아들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런 친암호화폐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을 이끌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굉장히 앞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금융자산은 다 토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막든 안 막든 간에 비트코인은 주류 자산으로 상당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놓는 데와 마찬가지로 앞서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제임스 션 박사가 여기에 스캇 베센트 여러분들 장관의 이야기를 읽고 멋진 논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제임스 션 박사는 캐나다 지식인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히 진취적인 그런 경제관을 갖고 있는 제임스 션 박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노선을 해설한 겁니다. 여기 해설을 스캇 베센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을 재무장관 이름으로 직접 실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뭔가 하니까 역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부 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The war on crypto
클립도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의 전쟁은 결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 떠오르는 그런 것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임스 존 박사의 이야기가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innovation of this century, 금세기의 최고의 혁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암호화폐 탄압은 미국의 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신탁 독점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복식부기 발견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신뢰를 상품화하는 자기 검증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규제의 모호성을 벗어나 제도적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추진되고 있는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 수조 달러의 기관 자본이 유입되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닌 중립적인 결제 레이어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여기에 캐나다 여러분들 베이스를 두고 있는 제임스 존 박사가 멋지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어졌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탄압의 실체는 정치적이었습니다.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이 결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과 미 연준을 포함한 미 기득권층이 주도한 정치적 캠페인이었고, 금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 혁신 중 하나를 고사시키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암호화폐가 공격받은 실제 이유는 철학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복식부기가 발명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록 관리의 진보이며 신뢰를 상품하는 자기검증 네트워크를 대표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뢰와 재량권을 독점한 기존 금융기관의 권력을 근본주로 뒤흔든 일이었습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와 파월의 연준 하에서 규제당국은 명확한 규칙 제정 대신에 집행을 통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업가들은 해외로 떠났고 자본은 위축되었고 미국은 입법이 아닌 소송에 매달리며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것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엄청난 산업이라고 본 겁니다. 산업이라고. 그래 치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경쟁적인 세계에서 미국의 통화 영향력을 강화할 잠재적 보충제로 프레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동의하거든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곧 다가올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상품, 정권형 토큰,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 사이 명확한 결계를 그려줄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후 처벌이 두려워 간망하던 수조 달러의 자본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흘러들어오는 폭발적인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기 차트를 보는 데이터 트레이드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제도적 자산 계층이자 중립적인 결제예의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로가 될 것이라는 비판론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다음 혁신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도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냐 이런 게 이런 관심을 갖는 것처럼 경제 문제에 관한 스캇 베센트가 미국의 민주당의 암호화폐에 대한 가혹한 정책이 정치적이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본인이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2월 13일 날 CNBC 여러분들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 투자방송은 제가 9시간에 10시간 정도 투자해서 매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단박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생활 속에서 틈틈이 투자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두 번 더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면 AI나 이런 걸 이용해가 이런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대가들 이야기를 제가 소화해가 이런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9시간에 10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매일. 그죠? 네. 그래서 찰리 밍거나 월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지만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 하니까 본인들한테 익숙한 자산이 아닌 겁니다. 본인들에게 익숙한 자산은 타율적 자산인 겁니다. 발행 주체가 있는 주식, 채권, 법정화폐, 미국채 이게 전부 다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발행 주체. 그러나 비트코인은 자기 생성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밍거나 월렌 버핏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든 자산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공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 댓글을 보셨으면 댓글에 작은 의견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방송 중에 간단하게 언급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태양의 천체 물리학과 비트코인의 사회과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 박사 여러분들 9시간 10시간 후 시간을 들여가지고 스테판 박사의 천체 물리학을 하신 분이 여러분들 별과 형성의 성장 곡선하고 비트코인 성장 곡선의 구조적 특성이 같다는 걸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태양의 천체 물리학과 비트코인의 사회과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자세가 틀렸다 이야기. 그 내 이야기의 요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뭘 이러면 새로운 걸 받으면은 그걸 이러면 야, 저 양반이 왜 이런 뜬금없이 천체 물리학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비트코인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별개의 것인데 그걸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주 설명을 하시는데 대부분 좋은 강의를 하시다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현상으로는 사회과학이지만 자연과학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2번 정도 더 듣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저의 답변에 반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댓글을 남겼지만 너무 맥법칙을 근거 옥조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맥법칙을 근거 옥조로 여러분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천체 물리학과 비트코인이 무슨 관계가 있냐. 맥법칙이 왜 근거 옥조가 돼야 되냐. X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뭐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 보시면 제가 차근차근 한 번 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보시면은 이게 분모를 비트코인 가격을 하고 분자를 온스당 여러분들 금 가격으로 해가지고 17년간 데이터를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로그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7에서 5.8성의 맥법칙 지수라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가격이 성장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설명력은 R스퀘어가 0.98이나 0.96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건 설명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성장 곡선이 맥법칙을 따르더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17년 자료를 여러분들 사용한 겁니다. 지난 5년간 공병우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님하고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 뭘 한 겁니까? 10년치의 여러분들 수십억 개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하고 지오바니 박사 여러분 뭘 한 겁니까? 17년 정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 법정 화폐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 온스당 금 가격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 은 대비 비트코인 가격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맥법칙을 따르고 맥법칙의 기울기가 5에서 6으로 여러분들 찾아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메인 엔진, 성장 엔진은 맥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디스커버리, 발견한 겁니다. 공병호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제야 H나 제야 전문가님 도움을 받아 뭘 찾아낸 겁니까? 선거 데이터가 만들인 규칙을 여러분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사회과학과 과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목표는 현상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낸 규칙을. 이분들이 무슨 규칙을 찾아낸가? 맥법칙을 따라 성장하더라는 걸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프를 찾아낸 거지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은 가격은 탄생일수의 5.8성 탄생일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X가 이해가 안 된다. X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더 고민해 보시면 X가 T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탄생일수의 5.8성에 비례한다. 이걸 그냥 여러분 가짜로 한 게 아니고 17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서 5.8성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게 R스퀘어가 되게 여러분 0.96에서 0.98입니다. 1이면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0.96에서 0.98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거의 완벽하게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박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건강 데이터, 금융 데이터, 선거 데이터가 전부 다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모르면 전에 여러분들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공부를 좀 탐구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탐구심이. 왜냐하면 자기 자산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귀한 것이 달려 있는데 한 번 듣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 천재입니까? 한 번 듣고 여러분 이해가 되게.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한 번 듣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로그 값을 제하게 되면 로그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그 선행간 그러면 5.8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5.8은 로그 차트에서 기울기를 뜻하고 시간이 로그 단위로 1만큼 증가할 때 가격은 5.8배 증가하는 강력한 성장치를 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맥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은 그런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밴드가 있죠. 밴드가 상한치 하한치가 있지만 공정가격 추세가격은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데 그러면 천체 물리학에서 별을 들고 나오냐. 이게 주계열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계열성. 이게 밝기입니다. 이게 온도. 온도는 다른 말하면 질량하고 같은 말인 거죠. 질량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온도가 결정되니까 X축의 온도 가로 열고 질량 Y축의 이런 밝기 이 중간에 이런 태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런 수천 배 수만 배 정도 더 밝지 않습니까? 모든 형성은 주계열성
여기에 있는 형성의 이름 대부분 청장년기를 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형성이 여러분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그러니까 별의 성장, 행성의 성장, 태양의 성장이 뭘 따르는 겁니까? 맥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맥법칙을 여러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물리학 현상에서 맥법칙을 따르는 것이 수없이 많고 그 가운데 하나를 스테판 박사가 소개한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분이 천체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맥법칙이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1대1 관계가 아니고 1대 온도의 제곱 비례가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태양에 비해서 더 여러분들 온도가 뜨거우면은 현저하게 여러분들 별이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닮은 꼴인 거죠. 기울기만 다르지. 별의 성장, 별의 밝기나 태양의 밝기나 다른 형성의 밝기는 온도와 질량에 비례하는데 그게 똑같이 맥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물론 기울기는 3, 4로서 이런 비트코인보다 낮습니다. 비트코인은 5에서 6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X축은 온도지만 실제로는 질량을 나타내고 별이 무거울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광도가 더 밝아집니다. 얼마나 밝아지냐? 조사해 보니까 이런 맥법칙을 따르다는 겁니다. 4에서 8 정도. 그죠? 태양은 한 3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맥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우리한테 이걸 소개한 것은 비트코인 성장이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물리 현상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태양보다 여러분들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어마어마하게 밝다.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태양은 3.5 제곱에 비례하고 비트코인은 5.8 제곱하는데 태양보다 여러분들 더 온도가 높은 거는 더 여러분들이 이게 높겠죠. 4, 5, 6 심지어는 8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거지. 지식의 지평을. 우리는 그저 아는 것이 찰리민거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주식, 채권, 미국채, CD 잘 알죠. 그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발행 주체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지? 저도 여러분들 이런 물리학은 여러분들 생전에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희한하구나. 이런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찰리 민거와 월렌 버핏이 익숙한 자산은 타율적 자산입니다. 타율적 시스템.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뭡니까? 자율적 오토포이에틱 에셋인 겁니다. 자율적 자산인 거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변동성이 큰 겁니다. 자, 여러분 인내심이 최고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산인 겁니다. 살아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타율적 자산에 비해서 살아있는 자산이고 자율적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진장 큽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 정신 나간 자산인 겁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고점에 저점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달에 1163달러에서 15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87% 떨어진 겁니다. 2018년 12월 달에 19,783달러에서 3,122달러로 84% 떨어진 겁니다. 2022년 11월 달에 69,400에서 15,480불로 떨어진 겁니다. 77%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이름 126,208불에서 63,085불로 45% 떨어진 겁니다.
2026년 2월 5일 날 자기 생성적 특징을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고점하고 저점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저도 이런 비트코인을 알아가면서 이게 자율 생성형 자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점점 낮아지긴 하지만 엄청난 자산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유정 전문가인 데이비드 씨가 글을 올린 겁니다. 버핏은 왜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렌 버핏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는 천천히 쌓입니다. 진정한 우위는 바로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월렌 버핏이 똑똑하고 평생 여러분들 연평균 수익률이 25% 정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하면 25% 이상 벌 수가 있습니다. 월렌 버핏이 활동하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월렌 버핏의 자산 증식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장수입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월렌 버핏이 크게 이런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 못지않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명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월렌 버핏의 여러분 오늘의 영광은 장수 때문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부는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5년에서 별거 아니지만 20년 30년을 가면 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월렌 버핏이 부가 너무 늦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테슬라, SMH, FTC, SCHG가 여러분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월렌 버핏이 한참 활동할 때는 반도체 ETF 같은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10,000를 투자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40%의 수익률을 겨냥하고 이런 투자했을 때하고 가장 평범한 S&P 500의 절반을 투자하는 성장주 ETF 찰스 왑이 만든 SCHG를 투자했을 때 18.5%입니다. 비트코인 연평균 수익률이 40%, SCHG가 18.5%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10년 지나게 되면 비트코인이 원금 만불이 28.9배로 늘어납니다. SCH가 5.5배입니다. 20년이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원금 대비해서 836배가 늘어납니다. SCH가 29배가 늘어납니다. 30년이 지나면 이런 비트코인 투자는 24,201배가 늘어납니다. SCH는 16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하냐. 수익률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이 60대 여러분들 투자를 해가 한 20년 정도 이상을 산다 하게 되면 자산을 836배로 여러분들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월렌 버핏의 성공은 장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복리 효과는 뒤로 갈수록 이런 폭발합니다.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숫자.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왜 내가 여러분들 열렬하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나라는 어려워지겠지만 방송을 듣는 인연을 만난 모든 분들은 경제적으로 굳건히 자립할 수 있는 금세기에 복이 드문 자산이 등장했다 이야기죠. 그래 투자자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트코인 너무나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자야.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그건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살았기 때문에. 20년 30년 가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24,201배가 증가하는 것이고 SCH는 162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SCH가 좀 안정하죠.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팅도 이런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이 있으면 이런 배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매일 아침마다 이런 비트코인 학생이 돼야 되는지 공부하게 되는지 내가 왜 열렬하게 이런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내가 선거를 안 다뤘으면 훨씬 더 빨리 눈을 떴겠죠. 진짜 큰 분은 20년에 30년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버핏이 강조한 인내심이 실질적 우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The real edge is patience.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실 때 투자 좀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 선택하시고 시간과 복리에 비례하니까 너무 여러분들 애걸복걸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리면 좀 사고 오르면 좀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몇 주 더 사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좀 가지고 계시면은 자식들한테 넘겨주지 마시고 자식들 몫을 사놓을 수가 있는 거죠. 큰 분은 20년 30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워렌 버핏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평생 연평균 수익률이 25%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산 가운데 25% 넘는 자산들 꽤 있습니다. SMH가 여러분 20% 넘습니다. 왜? 미래는 반도체니까 기술은 반도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은 그러니까 좀 비싸게 산 분들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10년 동안 안 팔 걸 생각하고 이러면 투자한 거니까 10년 투자 이러면 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젊은 분이 베팅하지 않습니까? 여기 MDB라는 분이 저는 거의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어쩌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채도 없고 마진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매도해야 될 위험이 없습니다. 이제 제 순자산 전적으로 비트코인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제 확신은 그 어느 때도 강력합니다. 이분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큰 돈을 벌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여러분 약간 돈을 투자하면 여기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SCH가 좋은 ETF입니다. 안정된 ETF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VOO나 이런 상품보다 훨씬 낫습니다. SPY나 수익성도 높고 그러나 자기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에 베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숫자를 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현금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러면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화끈하게 이런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데 승리했을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걸 이런 화끈하게 투자하는 걸 자기가 보고 투자하는 것을 럼섬 인베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괄 투자. 그다음에 분할식으로 분할 투자하는 거 나누어 가지고 그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온체인 마인드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했네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저는 DCA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럼섬을 많이 했습니다. 럼섬을. 일괄 투자를 한 겁니다. 현금 갖고 있을 때. 특히 우상향 성격이 강한 자산은 일괄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는 거죠. 럼섬 인베스팅,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겁니다. 자본 전체를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일괄 투자.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6만 불대가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4, 5만 불대가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내 같으면 6만 불 반에서 한 50% 넣고 그다음에 더 떨어지게 되면 확실히 바닥이다 생각할 때 50% 넣고 그렇게 두 번은 나누어 할 것 같거든요. 조금씩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럼섬이라고 하죠. 럼섬 인베스팅. 오늘 여러분들 좋은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걸 직접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론이 뭔고 하니까 생각보다 일괄 매수가 좋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의 고점에 진입하더라도 거치식 일괄 매수가 분할 매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통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보고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생각보다 일괄 매수가 더 낫더라는 겁니다. 일괄 매수의 강점은 단순히 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최대한 빨리 투입해서 복리 효과를 더 오래 누리는 데서 나옵니다. 일괄 매수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자산 가치가 급락할 때 견뎌야 되는 극심한 변동성과 심리적 고통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제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브리징은 수익률의 일부를 희생하는 대신에 변동성을 완화하여 투자자가 감정적 매도를 하지 않고 시장에 머물 수 있게 돕는 심리적 안정장치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연구 결과 한번 총정리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일괄 매수를 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69%입니다.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했던 사람은 35%입니다. DCA 대비 10배 수익, 조기 진입의 압도적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5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일괄 매입한 사람은 수익률이 14%입니다. 분할 매수는 13%입니다. 근소한 격차가 거의 없죠. 2017년에 최고점에 불행하게 된 여러분들 매입한 사람은 일괄 매수가 18%입니다. 분할 매수가 21%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원금 대비 한 3.8배 정도 수익률을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데 일괄 매수가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하지 않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함께 투자한 경우에도 일괄 매수가 33% 수익률, 분할 매수가 10%인 거죠. 아주 여러분 통념을 깨는 그런 연구 보고서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시나리오를 조사했는데 일괄 매수가 괜찮다는 거죠. 10년 전 데이터를 보면 일괄 매수는 약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포트폴리오 가치를 190만 달러를 불린 반면에 DCA는 35%의 연평균 성장률로 21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자금을 조기에 전량 투입해서 상승장의 모든 구간을 누리는 것이 자금을 아껴가며 천천히 진입하는 것보다도 약 10배 더 효과적인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에 들어갈까 싶어 이러면 겁이 나니까
만약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고점 근처에서 망설이는 것보다도 빠르게 진입해서 복리효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최악의 여러분들 가장 비싼 가격에 들어간 경우도 보유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진입 시점의 실수는 상쇄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심적 평온은 살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들어가니까 좀 안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일에 이제 DCA를 하게 되면은 건건별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 매수 프로세스를 자동해서 매달 며칠 되면 자동적으로 얼마씩 사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DCA의 가장 큰 단점은 강세장에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현금 상태로 대기하며 노는 돈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참여하지 못한 손실이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로 방어한 이득보다도 역사적으로 훨씬 컸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권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 성격이 예를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미국의 시장 평균이라는 이런 경우에는 자산 성격이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길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올 때 그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인 거죠. 데이터는 명확하게 일괄 매수가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락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 중간에 매도해버릴 성격이라면 이론적 수익이 낮더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당신의 최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단하죠?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세 군데에서 전부 다 한 방에 이름 투입하는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보고서나 이런 보시죠. 좀 기다려야 되죠. 여기 보시면은 오늘 스테판 박사가 에코이노메트릭스에 실린 비트코인은 인내심 게임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여러분들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비트코인은 언제나 인내심 게임입니다. 스테판 박사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몇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가파른 속도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격의 고점들이 로그 주기적 시간에 따라 점점 길게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이 계속해서 좀 길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음 최고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기가 단순히 1, 2, 3처럼 일정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로 곱해지듯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로그 주기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이 여러분들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이. 이제 스테판 박사 말씀이 잘 참고 있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엊그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좀 비싸게 사신 분들이 10년 정도 끌어가실 생각이면은 그냥 계정 안 보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조금 갖고 있다가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아우성 칠 때 조금 더 사고 그냥 그다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인내심 게임이다. 항상 스테판 박사가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코이노메트릭스라는 분이 비트코인은 인내심 게임입니다. 지금은 그런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이분 보고서 한번 보시죠. 핵심이 뭔가 하니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을 기대하기보다도 긴 흐름으로 지켜봐야 되는 인내의 시간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10일간의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을 보면 일별 변동성 크지만 전체적으로 18,000개 BTC가 유출되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BTC ETF를 팔아버린 겁니다. 실질적인 수호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100일 넘게 지속된 하락장은 바닥을 치기까지 수개월에 수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0% 하락한 상태로 이 구간에 들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빚을 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100일 넘게 지속된 하락 장세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현 시점의 가장 큰 전술적 우위는 바닥을 예측해 서둘러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트렌드가 확실히 반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장마철이 됐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장마철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지금은 매일 차트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도 마음을 비우고 시장에 다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확실한 신호가 포착될 때까지 너끈하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가장 훌륭한 투자 전략입니다. 훌륭한 이런 투자 전략이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런 투자 전략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올해 여름 이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의 약시장은 지루하게 끌리며 회복 국면으로 전환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V자 반등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기술주와 함께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세 변화가 증명되기 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스스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자본을 보존하며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찰리 먼거하고 여러분 월렌 버핏은, 찰리 먼거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했고 월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많이 싫어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평생 동안 타율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자산을 다뤘던 겁니다. 사람이 생각의 틀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이먼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로서 여러분들 정권업계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죠. 물리학자에게 금융을 가르칠 수 있지만 월가의 금융인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의 틀이 엄청나게 이런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95%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월가를 잘 아는 분이죠. 수량 분석 기법을 통해 돈을 많이 번 분이니까. 물리학자는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를 다루며 세상의 법칙을 모델링하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금융지식은 상대적으로 물리학의 복잡한 수식이나 법칙에 비해 학습하여 적용하기가 수월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금융을 한 사람들이 이런 물리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짐 사이먼스가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닌 수학자, 물리학자, 암호해독가를 채용하여 시장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전부 다 이름들 숫자를 분석했겠죠. 그 숫자를 분석해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짐 사이먼이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 법칙을 찾아내는 과학적 접근법이 승리한다는 것을 월가에 입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왜 분석했으며 5년 동안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자인 짐 사이먼스가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 가지고 투자 기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과학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을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 법칙을 찾아내는 과학적 접근법이 승리한다는 것을 짐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증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금융 지식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찰리 밍거나 월렌 버핏이 끝까지 좋아할 수가 없는 건 비트코인을. 여기 여러분 핵심이 뭔가 자기 생성적 시스템하고 다율적 시스템의 차이인 겁니다. 오토포이에틱 시스템. 오토포이에틱 시스템. 자기 생성적 시스템. 다율적 시스템. 저는 단박에 이해가 가거든요. 아, 찰리 밍거가 스테판 박사가 자기 생성적 시스템과 다율적 시스템 이름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걸 보자마자 단박에 여러분들 그냥 감을 잡았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월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평생 주식 채권 국채를 다뤄온 사람들은 엘로포이에틱 시스템만 다뤄온 겁니다. 발행 주체가 있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스테판 박사 이런 논문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왜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 왜 언론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 언론인들 생전 뭐죠? 생물학적 디지털 생명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경제부 기자는 매일 주식 채권 국채만 다루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일종의 터닝 포인트인 겁니다. 왜 월스트리트 여러분들 금융인들 가운데 95%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본인들이 평생 동안 다율적 시스템만 여러분 다룬 자산을 다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자님께 지적하신 자기 생성적 메커니즘이라는 관점 비트코인과 기존 전통자산을 구분하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찰리 밍거와 월렌 버핏을 비롯한 주류 금융인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평생 학습해온 다율적 가치평가 모델이론 비트코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죠? 유리한 겁니다. 왜? 특정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여러분들 7만 부도 비싸다, 더 떨어져야 된다, 제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다율적 가치평가 모델, 다율적 메커니즘만 다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 통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통념을. 선거가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그게 지금 통념인 겁니다. 통념을 못 깨기 때문에 이런데 망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통념을 못 깨는 겁니다. 사람들이 통념을. 통념을 깨야 되는 거. 통념을 깨야 사는 겁니다. 기존 금융자산은 전부 다 다율적 메커니즘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디지털 생명체입니다. 디지털 생명체. 그러니까 생물학이나 여러분들 이런 게 훨씬 더 적용이 잘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관리 주체 없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복제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자율적인 수학적 코드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인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짐 사이먼스의 말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합니다. 금융인들은 주로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을 분석하지만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면 에너지 보존, 연력학적 비용, 멱법칙, 해시레이트와 같은 물리적 수학적 실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통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신기루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중앙화된 발행 주체는 실체가 없는 자산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왜?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항상 인내심 게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성 시스템의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수학적 생명체입니다. 외부의 이런 개입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데는 빨리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방지축인 겁니다. 외부에서 여러분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오토포이에틱하고 엘로포이에틱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핵을 끊는 거죠. 여러분 오토는 그리스입니다. 오토, 포이에시스, 생성.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내부에서 계속 재생산하며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이 생명체하고 똑같습니다. 세포하고. 타율적 시스템, 엘로포이에시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나 가치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목적이나 주체의 생성 및 통제되는 방식.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발행 주체가. 이렇게 이러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주식 채권. 주류 금융인들이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배운 공식이 누군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디지털 생명체죠. 생명체. 에너지 생명체. 6월에 공주님께서 박사님 정말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도 박사님 말씀에 토를 다시는 것은 정말 답답해 속상해서 그러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처럼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어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된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6월에 공주님 말씀처럼 댓글에 남기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 건 소망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능성이 높은 실제인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정말 힘듭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국회를 보냈더니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알아가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까지 이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렇게 가서 안 되죠. 그거는 당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자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돼서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맞기에는 여러분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월의 공주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개인이 맞기에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뭐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여기서 이제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많이 어려워지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오늘 투자방송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미리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냐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방송이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한국인들한테는 5년 정도 시간이 주어졌고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한 데가 없어요. 5년간 한국 문제를 다루면서 야 어떻게 나라가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의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이.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의인 10명인가 여러분들이 있으면 구해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의로운 사람 뭐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올바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죠. 그런데 뭐 지금은 많이 늦었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씩씩하게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월렌 버핏 여러분들 이야기도 했지만 기대 수익률이 40% 자산하고 아주 높은 18% 자산하고 여러분들 한 20년 가니까 몇천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30년 가니까 몇만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학습하셔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